빨리 합시다. 여러분, 빨리 합시다. 어. 자, 여기 보셨죠? 보셨죠? 지금 1분 남았는데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들어오세요. 자, 30분에는 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은 5시 30분 약 아닙니까? 약? 제가 이렇게 공지해 놓은 것 같은데. 전후. 진도 나가다 보면 이 컷하기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데 여기 실강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또 요거 하려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어쨌든 자 이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봅니다. 동치행이에요. 동치행위. 동치. 자,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사법심사를 하기 부적절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요 정치라는 단어 요거를 알아야 돼요. 정치라는 게 이게 나라를 다스림. 사전 찾아보면 이제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요 정치라는 게 이제 여기서 이제 요 고도의 정치성이라고 요렇게 하면은 이제 요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국가적 결단, 의사결정. 요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하는 자격 중에서 뭐 개인이 법 위반했다 그래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 그거는 뭐 국가적인 결단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냥 법 집행하는 거지. 그런데 뭐 누구랑 뭐 어느 나라랑 뭐 이제 관계를 끊는다. 중국과 관계를 끊는다. 뭐 일본과 관계를 끊는다. 아니면 미국과 동맹을 맺는다. 아니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한다. 이런 결정은 이제 국가적 결단 범위로 볼 수 있겠죠. 그런 거 이제 고도의 정치성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국가적 결단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재판하기는 좀 부적절한 행위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까처럼 면허 취소 처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법원에서 법 뒤껴보고 사실관계 이렇게 조사해 본 다음에 야 이거 아까 면허 정지했어야 되는데 취소 잘못했네 취소 처분은 취소한다 그리고 빵 날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면허 정지 처분 행정청이 알아서 하겠죠 다시.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북한하고 막 이렇게 막 화해 모드 조성해가지고 이제 남북 정상회담 하기로 결정했는데 갑자기 법원에 일개 판사가 저거 위법하다고 해서 땅 때려버리면 저 뭐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법부는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제가 아까 그려드린 그림에서 국민이 국회 300명은 우리가 일일이 다 뽑죠. 일일이. 지역별로 나뉘고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요 행정부에서는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아요. 그러니까 국민이 수권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자 한번 물어볼게요. 국회의원 국회하고 대통령 중에서 누가 민주적 정당성이 더 센가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더 셉니다. 국회 300명은 국민이 일일이 다 권한 다 이렇게 뽑아줬지만 근데 대통령 한 명만 뽑잖아요. 한 명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누가 국민하고 더 가까운가 생각해 보면은 대통령은 5천만이 한 명 뽑는 거지만 여기는 5천만이 300명 뽑는 거니까 좀 더 가깝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민주적 정당성. 민주주의에서는 이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국가적 의사결단도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결단을 한다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결정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요 국민이 직접 뽑아주지 않는 사법부는 여기에 함부로 개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야, 니네 뭐 국민이 뽑아준 것도 아닌데 니네가 왜 나서냐? 약간 이제 이런 영역이에요. 그래서 제4 영역으로도 이렇게 분류가 되고요. 자, 통치행위 논의의 제도적 전제. 통치행위는 국가작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사법심사가 제한되는 일부 영역, 사법심사 제한되는 일부 영역, 요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는 공권력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즉 개괄주의, 그리고 국가배상제도. 여기서 개괄주의가 핵심이에요. 인정되고 있어야 논의의 실익이 있습니다. 제가 용어는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자, 열기주의는 법에 기재에 나열된 국가작용에 대해서만 행정쟁송 대상으로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행정쟁송 대상, 사법심사 대상으로 아예 이건 빼야겠다라고 애초에 법 만들 때부터 요것만 사법심사, 행정쟁송 가능하다 이렇게 법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굳이 통치행위란 개념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제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법치주의 국가는 개괄주의를 대부분 취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 의무 관계되는 국가적인 전반에 대해서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우리 아까 공부했잖아요. 자, 처분 두 문자 뭐예요? 써보세요. 처분 두 문자. 청, 구, 법, 공, 행, 부, 준 나오죠.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 행위로서 하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면 거기에 들어온다면 개별적 구체적 내용이 무엇이든 법원에서 소송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넓게 잡아놓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송을 이만큼 제기할 수 있도록 해놓고 야, 그 중에서도 야, 요거는 좀 법원에서 하기 좀 그렇지 않니? 야, 요건 빼자. 이게 통치행위. 그러니까 이렇게 개괄주의가 전제가 깔려 있어야 논의의 실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외국의 통치행위 논인데요. 제가 또 무슨 말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나 똑바로 알자라는 거. 요건 한번 읽어보세요. 프랑스 꽁세유됐다. 이게 행정재판소 프랑스에서 이제 성립 발전했고 이제 사법심사 제한하고 프랑스가 요 행정법의 원조집입니다. 족발의 원조집 장충동에 뭐 있는 것처럼 족발을 써버렸네. 에, 행정 행정법의 원조집은 프랑스입니다. 독일이 아니라.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독일로 이렇게 싹 넘어간 거예요.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국, 미국, 일본, 일본까지 이제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통칭의 인정 여부입니다. 통칭이 부정설은 그냥 역사적 의미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법원이 개입해서 좋을 게 있고 안 좋을 게 있다라는 거는 사실 뭐 부인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통칭의 긍정설인데 여기서는 이제 핵심적으로 볼 게 요겁니다. 요거 권력 군립설, 그다음에 사법자제설. 요거 두 개를 보세요. 요거는 말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권력 분립설은 이제 법원이 권력 분립의 원칙상 야, 요거 우리가 개입하긴 좀 그런데 우리가 개입하면 안 될 성질의 것인데 그렇게 보는 거고 사법자재설은 이제 컨셉이 다른 거죠. 요거는 야, 법원이 나서기에는 좀 위험하니까 우리가 자제하자.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자제하자.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생각하세요. 여기 권력분립설은 내재적 한계설입니다. 이거는 야, 법원이 저기까지 심사하기는 한계가 있다. 우리 권한이 아니다. 권한 밖이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자제설은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참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늘 설명드리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합격을 자제하고 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아직 합격을 못한 거잖아요. 못한 거. 합격을 해야 될 거고. 자제랑 그 어감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칭이 이렇게 보시고요. 이제 판례 이게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 역시 통칭의 개념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 보시면은 여기 대북송금 사건에서 쭉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쭉 블라블라블라블라 쭉 눈으로 따라가서 읽어보세요. 고도의 정치성을 국가행위에 대해서 이른바 통치행위라 하여 이런 단어를 딱 언급하고 있죠. 법원 스스로 사법권 심사 행사를 억제하여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영역이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아무래도 자제설, 이게 자제설. 근데 이제 요 위에 보면은 이제 법원이 합법성의 심사를 감행함으로써 정책 결정을 저된 일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또 요거 보면은 권력분립설, 내재적 한계설 뉘앙스도 또 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갖다 쓴 거죠. 그다음에 헌재는 아예 사법 자제설에서 합니다. 자, 고도 정치적 결단에 속한 행위로서 결단을 존중하여야 하는 통치행위 개념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는 대판이고 여기는 헌재 딱 보이시죠? 뭐 파견 결정 이런 거. 대통령과 국회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재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심판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대법원 헌재 다 인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헌법 규정 먼저 따져보면은 헌법상 통치행위라는 단어를 쓰진 않았어요. 그런데 헌법 64조 보면은 여기 이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국회가 국회의원에게 제명, 징계, 의결을 해서 진짜 제명이나 징계를 한다. 그러면은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소송 제기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만약에 소송 제기하면 법원이 헌법 조항 들이대면서 야, 이거 갖고 오지 마, 헌법에서 하지 말라 그래서 국민의 결단이야, 안 돼, 이제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또 이 측면에서는 통치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여기 보세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근데 이런 조항은 헌법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 사건, 5.18 사건 이런 거 다 한 번씩 들어보셨죠?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요거 한번 읽어보세요. 요거랑 요거만 먼저 읽어보세요.
자, 보셨죠? 여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현대사를 또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격동의 현대사 강의입니다. 격동의 현대사. 이거를 조금 확대를 해야겠구나. 평평평.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관련되는 요 대한민국 근현대사 내용은 요 행정법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고, 여러분 혹시 다른 법이나 뭐 다른 학문 공부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도 다 연관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한 방에 싹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알아놓으시면은 여러분 인생에도 도움 많이 되고, 알아야 돼요. 지식이나 하면 대한민국 사는 지식이라면 알아야 됩니다. 자, 격동의 현대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처음에 시작은 1979년이에요. 이때 10월 그리고 26일이었습니다. 자, 청와대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고요. 회식을 주관했어요. 그때 이제 김재규라고 해서 중앙정보부장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국정원장이죠. 그 다음에 차지철. 여기는 경호실장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경호실장이 딱 오른팔, 막 왼팔 이 정도의 이제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김계원이라고 이제 비서실장이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자, 그런데 이렇게 궁정동, 청와대 옆에 있는 궁정동 안가에서 이렇게 회식을 하고, 이제 옆에서는 뭐 심수봉 씨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기타 치고 막 이게 하고 오면서 시바스 리가를 먹고 있는데, 갑자기 김재규가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품속에서 총을 꺼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박정희 대통령한테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하면서 총을 빵 쏜 거예요. 술 먹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같이 회식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놈이 품속에서 총 꺼내가지고 우리 대장님 쏴. 빵.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끙 막고 이제 이러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차지철이 이제 경호실장인데 자기도 쫄죠. 쫄았죠. 그래서 너 뭐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야 각하를 잘 모시란 말이야. 그래서 빵 사망했어요. 그러고 나서 박정희 대통령도 이제 총 한두 발 더 맞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사망, 이제 서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당시 이제 김 비서실장은 그냥 벌벌 떨고 이제 있었죠. 근데 이 상황이 웃긴 게 뭐냐면 요 중앙정보부장이 당시에 육군참모총장, 이제 육참이라고 앞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육군참모총장 정승화를 청와대에다가 불렀어요. 그래서 각하가 좀 보자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왔겠죠. 그래서 별관에서 이렇게 각하 이제 곧 부를 테니까 기다려라 해서 혼자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총소리가 빵빵 들리는 거예요. 오! 야, 씨,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상황 판단이 안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청와대에서 총소리가 난다? 이거 뭐야? 뭐야? 북한이 쳐들어왔나 봐. 이제 이런 생각 하겠죠.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자기가 박 대통령 시했다는 얘기는 안 하고, 이제 김재규 여기서 이제 막 총격전 막 벌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육군 참모총장 만나가지고 이제 간 거예요. 가면서 처음에는 자기가 컨트롤하는 이제 중앙정보부 중정으로 이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 육군 참모총장이 지금 어쨌든 각하가 돌아가시긴 했는데 누가 돌아간지 누가 죽였는지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에 타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 시해범이란 건 모르고 있었죠. 이제 그러다가 여기서 의견 낸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계엄 선포, 지금 비상 사태를 선포해야 되니까 군대로 갑시다. 그래서 육본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제 육군본부로 갔어요. 이게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놓은 이제 이 깜빡이 켜고 6번으로 간 게, 중앙정보부로 갔으면 요 중앙정보부도 다 무장한, 그러니까 경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찰도 다 총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정을 딱 이제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권을 장악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여기서 6번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6번에는 이제 죄다 군인들만 있죠. 자기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6번에서 계엄령 선포해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한 거예요. 비상사태 선포해야 된다. 각하가 돌아가셨다. 근데 다른 장군들은 이제 궁금하죠. 아니 왜 죽었나? 대통령 누가 죽였냐? 근데 말을 안 해. 근데 정보가 띠띠띠띠띠 온 거예요. 저놈이 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김재규가 6번에서 있다가 허망하게 체포되고 끝나요. 끝나요. 일로 갔었으면 진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냥 일로 갔다가 체포되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란 목적 살인, 뭐 기수, 막 이제 이런 게 있는데, 당시에 이제 대통령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국방부 장관이 이게 노모 씨라는 사람이에요. 노재현 이제 이 사람인데, 이 양반은 이제 총소리 나니까 이제 숨었어요. 숨었어. 성당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상사태라서 이 군 병력으로 국가 이 통제를 뭔가 이렇게 다시 질서를 회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의사결정권자가 총소리 들린다고 무섭다고 도망친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막 혼란이 빠졌죠. 근데 이제 당시 이제 최규하 대통령이 있었어요. 최규하 이제 여기 국무총리였죠. 국무총리가 이제 이렇게 권한대행 체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 이제 대통령 돌아가신 건 이제 아니까 이제 비상 계엄령이 선포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계엄이 뭐냐면 계엄법에 따른 이제 그런 조치인데 요 국가 비상사태가 있을 때 경찰력만으로 통제가 안 된다. 그럴 때 군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나눠지고 비상계엄, 뭐 지역계엄, 전국계엄 이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요 비상계엄이란 게 이제 지금 완전 비상사태잖아요. 대통령 이제 총 맞고 죽었는데 그래서 비상계엄을 일단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김재규가 쐈다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요 계엄 상태에서는 수사도 경찰이나 검찰이 하는 게 아니라 군인이 합니다. 군대가. 그러니까 요 삼권 분립 시스템에서 계엄이 딱 선포되면은 이제 요 군대가 행정사무하고 사법사무를 장악하는 거예요. 입법은 국민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행정사법을 군대가 딱 장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도 군대가 해요. 그래서 이거 수사를 이제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졌는데 합수부 당시 합수부장이 누구였냐? 이게 전두환이었어요. 이게 전두환. 그래서 이 합수부장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고요. 당시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 임기 말에 막 유신 헌법이네 그러면서 국민의 권리를 점점점 이제 탄압하고 억압하던 시절이었는데 대통령이 죽었다라고 하니까 이제 시민들은 야 이제 민주화가 오겠구나. 드디어 민주화가 오겠구나. 그거 이제 서울의 봄이라고 얘기합니다. 서울의 봄. 봄. 스프링이 오는구나 생각을 했죠. 그리고 이제 11월이 됐어요. 11월 합수부장 전두환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김재규 단독 행동이다. 정승화 육참은 무관하다.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육군 참모총장은 뭘 하고 있었냐면은 군대 내에서 이제 이 사조직을 이제 척결하려는 이걸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당시 사조직이 뭐가 있었냐면은 하나회라 그래서 이 전두환과 육사 11기 전두환과 노태우가 주축이 돼가지고 그 같이 육사 나온 이제 그런 자기 동기 후배 그리고 자기 따르는 선배들 이렇게 해서 이 사조직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뭐 정치권 내 사조직, 군내 사조직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이슈가 되는 게 우리는 이제 이런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네끼리 뭉쳐가지고 막 지네끼리 꿍냥꿍냥하고 좋은 자리 지네들한테 다 이거 나눠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니까 여기는 근데 여기 대장들은 당시에 투스타였거든요. 근데 요 육군 참모총장은 육사 출신 아닌데 여기 포스타예요. 포스타. 그러니까 군대 내 사조직이 있으면 이거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하거든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요거를 제거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요 전두환이 당시에 이 보안사령관이었어요. 보안사령관이 이런 비상계엄 시 합수부장이 되는데 보안사령관이 뭐냐면은 이제 기무부대예요. 기무부대. 군대 내에서 경찰 군내 국정원 같은 조직이에요. 군내 경찰은 헌병이고 군내 국정원 같이. 근데 국정원이 막 도청하고 막 이런 정보 수집하고 막 그런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보안사령부에서 군대 내에 있는 통신이나 일반 통신 같은 걸 다 감춰요. 정보도 다 수집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 육참 정승화가 우리 하나회를 작살내려는 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도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은 이제 요 최규하 권한대행이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12일이 됐어요. 12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 하나회 친구들이 군대 내 세력을 싹 규합해가지고 참모총장을 체포하러 간 거예요. 참모총장. 군내 사조직을 척결하겠다는 참모총장을 아예 작살내버리러 간 겁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머리를 굴린 거예요. 당시 수사를 할 때 아까는 요 육참이 대통령 시해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다라고 발표는 했는데 이걸 엮겠다고 시도한 거죠. 엮으면 명분이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전두환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자기 조직을 딱 해가지고 여기 한쪽에 대통령한테 이 육참 총장 체포를 허락을 받으러 갔어요. 근데 원래 만약에 정말로 육참이
박 대통령 시해에 연관이 됐다라고 하면은 체포해야죠. 수사해야죠. 그런데 체포하고 수사를 하려면은 대통령한테 먼저 허락을 받은 다음에 가는 게 순서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했냐? 대통령한테 허락 받으러 가면서 육참 총장 관사에다가 병력을 바로 보냈어요. 그래서 육참 총장 관사에서 총격전이 막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일단 18시에 제가 요청했어요. 근데 최규하 대통령이 안 돼, 거절했어요. 증거 갖고 와라. 증거 갖고 오면 제가 해주겠다. 근데 여기에 병력은 총든 50명 병력 두 돈 반 타고 보냈죠. 그래서 총격전 막 벌어졌는데 육참 총장 관사에 있어봤자 몇 명이나 있겠어요. 뭐 경비 병력 한 2명, 3명 뭐 이 정도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 체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육참이 체포됐다는 게 군대 내에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육참 차장이 이제 권한 대행으로서 뭐 석방 명령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듣겠습니까? 듣겠습니까? 그래서 이 전두환 측의 세력이 이제 탱크 끌고 서울 안으로 막 진격을 한 거예요. 진격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막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군대 내에서. 그래서 수도방위사령부, 수방사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수도 경비사령부였죠. 그래서 당시에 뭐 장태환 장태환.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얘네들이 지금 병력으로 그 정권을 찬탈하려는 거를 알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서울 경비하는 부대에다가 연락을 한 거야. 연락을 딱 해가지고 뭐 무슨 사단장님 지금 얘네들이 지금 이런 짓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서울로 병력 출동해 주십시오. 딱 전화 딱 끊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보안사령부에서 이 전화 다 도청하고 있다가 거기다 싹 전화해요.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보안사령부 뭐 대령 누구입니다. 하면서 지금 벌써 끝났다. 게임은 끝났다. 이쪽으로 넘어왔다. 우리가 벌써 다 장악했다. 근데 장군님이 이거 병력 보내시면은 불필요한 유혈 사태가 일어날 것이다. 사실 이거는 그냥 뭐 명분이고 네 괜히 우리 반대편에 섰다가 너 작살날 거다. 이제 이런 협박이죠. 그러니까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진짜 뭐 우리가 바라는 군인상이야. 그런 데서 이제 대한민국을 지켜주는 거겠지만 뭐 개인 입장에선 또 지금 상황도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정보도 없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래서 많은 군대들이 안 움직였어요. 안 움직였어. 그래서 여기 그나마 이제 이 수도경비사령부 이 장태환 장군이 여기서 명대사가 나오죠.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내가 다 탱크로 다 밀어버리겠다고 막 하면서 이제 탱크 몰고 출격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전두환 측 부대에서 너무 빨리 점거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요 하나만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요 장태환 장군은 나라도 가서 포라도 쏘겠다라고 하는데 부하들을 보니까 또 그렇잖아. 부하들도 말리는 거야. 장군님, 이거 우리로는 그 게임도 안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사병들만 죽어나갑니다. 하니까 또 지휘관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허망하게 서울이 점령이 돼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도 막 발생하고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최규하 이제 여기 지금 대통령 계속 거절했잖아요. 언제 동의했냐면 새벽 5시까지 쫄랐더니 야 진짜 몇 시간 쫄은 거야. 그래갖고 이제 결국 사후제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론의 발표는 어떻게 했는가? 육참이 대통령 시해에 연루됐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앞으로도 쭉 나오지만 이 명분 쌓기가 장난이 아니에요. 계속 명분, 막 법 이런 거 다 지켜가면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그런 걸 다 고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때 사후제가 나면서 요 12.12 사태는 종결됩니다. 전두환 승리로 종결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보안사에서 그들이 딱 모여서 파티하고 단체 사진을 딱 찍어요. 그게 남아 있습니다. 제가 사진 자료는 제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러면서 전두환 측 인사들이 그 육참 총장부터 해가지고 군대 내에 요직을 다 점령해요. 다 점령합니다. 대한민국 실세가 되고요. 전두환은 보안사령관뿐만 아니라 중앙정보부장까지 자기가 겸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투스타에 불과하지만 포스타 위에 있는 자기 형들, 뭐 선배들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애들까지 다 장악한 거예요. 군대. 네. 아직은 군 내부 반란이고 요거는 그래서 군 형법상 반란죄에 해당합니다. 반란죄. 반란군 놈의 새끼들.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음. 제가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 장태환 장군님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980년도가 됐습니다. 자, 5월이에요. 5월. 학생의 시위가 굉장히 격화됐어요. 학생, 뭐 시민 세력, 시민 사회 이제 시위가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알겠거든요. 전두환이 정권을 찬탈하려는 거. 우리 대한민국 당시 시민사회에선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전 정권인 박정희 정권도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창출했거든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 그래서 막 시위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정부 측에서도 정부 최규하 대통령을 위시한 이제 정부 측에서도 이제 민주적인 정권을 민주적 정권 창출을 요거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헌도 완료했어요. 개헌 작업도 막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을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자라면서 준비를 딱 했어요. 그러니까 전두환 측은 가만히 있지 않죠. 전두환 측에서는 이제 요 시국 수습 방안이라고 해가지고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하자. 이제 이런 작전을 세운 거예요. 요게 이제 제가 요 관련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계엄법에 따른 계엄이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으로 있는데 경비계엄은 약간 준비상사태, 이거는 완전 비상사태 때입니다. 지금 이거고요. 비상계엄이 당시에 지역 단위였어요. 근데 이 비상계엄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면은 이 지역계엄은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관을 통제하는 거예요. 계엄사령관. 요 계엄사령관은 이제 군대 내 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육참이 계엄사령관이 되는 당시 시스템이었어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을 전국 단위로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계엄사령관을 통제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떠냐면은 지금 전두환이 당시 대통령 최규하 권한 대행을 이제 이렇게 강압할 수 있는 그런 구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전두환은 자기는 그냥 투스타에 머물러 있으면서 요 육참을 자기 말 잘 듣는 선배 형을 앉혀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선배가 계엄사령관이 된 다음에 자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 이건 누가 하냐면은 국무회의에서 하거든요. 국무회의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계엄사령관 통제하죠. 근데 계엄사령관 내 통제하에 있고 대통령도 내 통제하에 있죠. 요 국무회의도 어떻게 했냐? 이렇게 이렇게 빨리 선언하라고 의결하라고 모이라고 전두환 측에서 전화 걸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안 모일 수가 없죠. 대한민국 완전 최고 실세인데. 그래서 자 국무회의장에 이렇게 있으면 국무회의장 들어가는 요 복도에다가 군인들을 실탄 딱 장전해서 옆에 총 딱 하고 이렇게 딱 세워놨어요. 착착착착 세워놓은 거예요. 이쪽에. 그리고 국무위원들 차 내리면은 여기로 걸어가게 한 거예요. 여기 걸어가면서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야 이거 죽겠구나. 수틀리는 얘기하면 죽겠구나. 자, 안에서 국무회의 지역 전국 계엄 확대 의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이 당시 만들어 놓은 법의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체제를 딱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17일이 됐어요. 자, 이때 전군 지휘관 회의라는 걸 소집합니다. 전군 지휘관 회의. 이거 예전에 저 장군 운전병 할 때 여기다 한번 따라가 봤는데 어우 막 별들이 그냥 쏟아져 막 대한민국 별들 다 와요 여기. 근데 이 전군 지휘관회를 딱 소집했습니다. 물론 자기가 이 별은 제일 많지 않지만 한가운데 딱 앉죠. 그래서 자 요 지금의 이 혼란스러운 아유 물 좀. 혼란스러운 시국을 수습할 방안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 선포밖에 없다라는 걸 당시 뭐 군인들이야 뭐 이거 하자는 대로 하겠지 완전 전두환이 완전 실세인데 그래서 여기서 그런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의결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명분이 지금 다 명분. 그래서 대통령이랑 그 국무회의 요 위원들을 강압해가지고 이제 요렇게 하도록 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요게 이제 17일에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17일에 요 위에 거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확대되니까 이제 계엄사령관 명의로 계엄 포고령을 내립니다. 근데 이 계엄 포고령이 일단 눈의 가시 같은 국회 해산.
그리고 당시 이제 민주화 운동 하던 이제 정치인들, 뭐 김영삼이라든가, 뭐 김대중이라든가, 뭐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분들 다 체포, 연금, 집에서 못 나오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론 통제. 그리고 또 뭘 했냐면은 전국에다가 병력을 2만 명을 배치했어요. 각 파트에다가 부산, 뭐 광주, 대구 이런 데다가 다 배치를 한 겁니다.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5월 18일이 됐어요. 5월 18일. 어디서 일이 있었냐면은 광주 전남대학교에서. 전남대 학생들이 학교 가려고 하는데 학교 앞에 이제 딱 군복 입고 총하고 착검 막 아니 그 당시엔 착검은 안 했어요. 조금 있다가 했는데 막 이렇게 그렇게 이제 공수부대가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려고 하니까 야 꺼져 오늘 학교 안 해. 가. 하는 거. 왜 그래요? 막 그러면서 이제 또 광주 형님들 또 좀 세시잖아요. 그래서 으따 막 하면서 이제 하니까 이 계엄군이 개머리판 가지고 머리통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친구 갑자기 막 하다가 막 머리에서 뭐 쪼개지고 막 피나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막 대응하고 막 하니까 그쪽에서 총을 쏴버린 거야.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쥐어줬더니 국민한테 총을 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민을 이제 폭도로 규정하고 착검 딱 하고 국민 막 찌르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또 광주 시민들이 저항을 했죠. 그리고 시위대들이 결집해서 이제 뭐 무기고 같은 거 탈취해가지고 시위대들도 무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걷잡을 수 없이 사태가 커져간 거죠. 시위대들이 광주 교도소를 공격하고 그래서 광주 교도소는 굉장히 국가 보안 시설이거든요. 이제 막 간첩들도 있고 막 이제 그런 시설이었는데 이제 거기 다 하고 막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계엄군이 장악하고 있다가 시민군들이 이제 저항을 하면서 이제 그 계엄군들을 광주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냈다기보다는 막 하다가 이제 계엄군이 이제 퇴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민들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망자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제가 그 사진 같은 것도 나중에 제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제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이제 광주에서 있었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 이렇게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사건이 이제 이렇게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22일 날 계엄군이 광주 밖으로 철수를 해요. 그랬다가 이제 5일 정도 있다가 다시 계엄군이 재진입 작전 해가지고 이제 진압이 완료가 됐습니다. 당시에도 이제 계엄군이 막 엄청 막 시민한테 총을 쏴버리니까 일단 거기에 대응은 해야겠죠. 대응해서 이제 요 계엄군들 나가고 나서 요 광주 안에서도 세력이 두 파로 나뉘었어요. 이제는 유혈 사태는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여기서 끝내자. 근데 안 된다. 쟤네들 총 쏘는 거 봤냐? 우리가 이제 말로 하자 그래도 쟤네는 총 쏠 거 아니야? 보지 않았냐? 이제 막 이렇게 싸우고 그랬죠. 근데 어쨌든 엄청나게 또 강압적으로 찍어 누르게 됐죠.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조금 있다가 이제 24일 날 이제 그 김재규 그 아까 12.6 사건이라고 하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에서 이제 요 가담자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사건하고 대법원 판결, 뭐 반년 만에 났어. 이제 그래서 판결 딱 나고 판결 난 지 4일 만에 사형 선고 집행했어요. 그래서 참 찝찝하죠. 찝찝하죠. 이게 뭐 사법사회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이었는가라는 거 계속 그 역사에 이제 이렇게 남게 되는 거죠. 요 당시에 김재규 그 시해 사건 관련해 가지고 이건 내란죄 아니다라고 내란죄 불성립 의견 낸 대법원 판사들은 다 잘렸어요. 그리고 판사님들 중에 그 대법관 중에 한 분은 보안사 가서 고문도 당했어요. 고문도 막 당시 이제 남아 있는 거 보면은 이제 그 고문 당하고 대법관인데 자기 이제 신념에 맞춰서 판결 냈다고 이 군인이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고문하고 이제 왔어요. 공원에서 풀려져 갖고 와서 이렇게 그 대법원장실에 이렇게 왔는데 앉아 있는데 그냥 얼굴은 멀쩡하더래요. 근데 커피를 이렇게 따라주니까 하면서 이렇게 마시는데 못 마시고 여기 흘리더래.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넋이 나간 거지. 넋이. 고문. 하여튼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런 다음에 이제 전두환이 착착착 정권을 이제 차지했죠. 그리고 뭐 당시 8월에 뭐 DJ 내라는 뭐 사건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이제 전두환은 자기 어깨에다가 별을 하나씩 하나씩 달고 육군 대장이 된 다음에 예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이 돼가지고 9월에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당선돼요. 대통령. 당시 유신헌법에 따라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뒤에 이제 개헌 작업을 거쳐요. 개헌 해가지고 이제 이때 5공화국이 출범합니다. 요 헌법 바뀔 때마다 공화국, 6공화국, 지금은 6공화국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요 다음 해 이듬해 3월입니다. 이듬해 이제 81년이죠. 81년 3월에 이제 여기 다시 전두환이 또 5공화국 헌법에 따라서 또 대통령에 취임해요. 전부 다 간선제, 전부 다 간선제, 간선제. 지금 우리 대통령 얼마 전에 뽑았잖아요. 가가지고 막 찍고 하죠. 이제 그게 아니야. 그냥 저기 체육관에서 그 어, 전두환 그 응? 일파들만 와서 찬성합니까? 찬성합니다. 해가지고 거의 뭐 찬성률 98.9%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뭐 북한과 다를 바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러면서 이제 여기 11대 12대 대통령이 전두환입니다. 근데 당시에 전두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야, 한 번만 할게. 딱 한 번만. 본인은 한 번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만해. 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약간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시민들도 저 새끼 한 번만 한다는데. 막 이제 약간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중간에 막 많은 일이 있었지만 이제 87년이 됐어요. 87년 쭉 돼서 87년에 이제 이때도 이제 대통령 이제 이제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을 하자고 이제 그 저항이 엄청나게 막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주화 운동도 막 많이 발생했죠. 자, 87년 1월입니다. 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자,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이제 시위를 하다가 경찰이 체포가 됐어요. 그리고 경찰 저기 그 노량진역 서울역 사이에 남영역 있죠. 남영역 옆에 보면은 대공분실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공식적으로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인데 공식적으로 경찰이 고문하던 장소예요. 거기 끌려가가지고 물고문 당하다가 사망합니다. 욕조에 목이 눌려가지고 뒤에서 막 물고문하니까 서울대 1학년이었어요. 서울대 1학년. 서울대 당시 1학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경찰에서는 요 박종철 군 사망을 어떻게든 뭉개려고 했었어요. 뭉개려고. 그런데 이제 이게 뭐 좀 이게 자기 직을 걸고 정말 정의로운 그런 의사, 검사 뭐 이런 관련 공무원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자꾸 밖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국민이 알게 됐죠. 국민이 알게 되니까 생각해 보세요. 서울대 1학년, 이건 당시에 서울대도 지금처럼 착실하고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학교 공부 착실히 하고 내신 좋고 이런 애들이 가는 건데 아니 1학년 가가지고 경찰한테 물고문 당해서 죽었다? 그러니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난 거죠. 들고 일어난 거죠. 시위 장난 아니었어요. 당시에도. 그래서 이제 막 시위는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고 이제 국가 측에서는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완전 박종철 군 그냥 시신 화장하고 그냥 없애버리려고 하다가 이제 그 직접 고문했던 경찰관들 둘 물론 뒤에 다 지시하고 다 공범들이야. 다 공동정범들인데 여기만 딱 해서 야 니네가 요거 덤탱이 쓰면은 우리가 돈 많이 주고 가족들 잘 이제 해주겠다.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회유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덤탱이를 총대를 메고 이제 우리가 그랬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수해가지고 수사를 막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경찰 조직에서 꼬리 자르기를 해버린 거예요. 얘네 단독 돌발 행동이고 상부의 지식 따위는 없었다라고. 그리고 약속된 것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완전히 오리알이 된 거죠. 우리가 당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도소 내에서 막 행패 부리고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막 구치소 내에서 억울하다 막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그 교도소에 구치소 다른 방에 요 시민운동 하다가 투옥된 분이 계세요. 이분도 좀 이름 유명하신 분인데 하여튼 그분이 들은 거야. 들은 거야. 그러고 야, 쟤네 뭐가 오고 가다가 저렇게 소리를 지르냐. 근데 이렇게 듣고 보니까 이게 실제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이 배후가 어마어마한 게 있다는 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당시 교도관한테 이제 그 내용을 적어가지고 서신을 전달하고 이분이 최대한 몰래 이렇게 가가지고 이런 거 영화 1987 보면 되게 잘 나와 있거든요. 1987 영화는 꼭 한번 보세요. 이거는 잘 만들었더라고. 일단 그래서 이제 그 교도관을 통해서 제야 운동을 통해서 결국은 명동성당에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에 이게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5월 18일
미사 이제 87년 7월 1월에서 5월이죠. 5.18 미사를 하면서 그 언론 있는데 빵 터트려 버려요. 지금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에 이제 배우가 조작됐고 꼬리 자르기 시도하고 있고 실제로는 어마어마한 게 연루가 돼 있다라고 얘기를 막 이제 하게 된 거죠. 당시에는 이게 여기서 나온 유행어 아세요?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 뭐 이딴 소리 했잖아요. 아니 여기다가 물고문 같은 거 없었고 그냥 책상 턱 치니까 쥐가 억하면서 죽었다고 말이 됩니까? 확 탁 쳐버리라 그냥. 어. 하여튼간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월 달에 시위가 엄청나게 막 일어났죠. 그런데 이제 연세대 이제는 이한열 군, 이한열 열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연대 앞에 보면은 이제 학교 앞에 이렇게 대로 있고 여기 기찻길 있고 여기 이제 신촌 그 술 퍼먹으러 다니는 여기 딱 있고 그다음에 여기 학교 있거든요. 학교. 그래갖고 여기가 시위하기가 좋아요. 여기 광장이라서 넓어가지고. 근데 이쪽에서 이제 학생들이 여기서 막 이제 막 돌 던지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시위대들이 최루탄 쏘고 막 이제 이러면서 대치하고 있는데 그 군인 경찰 전투 경찰 중에 한 명이 최루탄을 곡사로 쏴야 돼. 이러고 뿅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스 나오면 얘네들 이렇게 흩어져라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직사로 쏴버린 거예요. 근데 앞에 있던 연세대 이게 이한열 군이 머리를 맞고 이제 여기서 이제 기절합니다. 실제로 머리에 피를 막 흘리면서. 그래서 이제 옆에서 이제 친구들 끌고 가가지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으로 응급실로 갔는데 3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돌아가셨어요.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서울대생 죽어. 연세대생 죽어. 그러니까 이게 아니 과연 경찰이 국가가 왜 국민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이렇게 죽이냐 라는 게 그러니까 어떤 국민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시위가 엄청나게 이제 심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6월 항쟁이라는 게 이제 그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에 전두환은 이걸 또 찍어 누르려고 그랬어요. 또 자기 잘하는 거 뭡니까? 계엄이죠. 또 계엄령 선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좀 뜯어 말리고 이제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수용합니다. 근데 당시 대통령 직선제 할 때도 또 머리를 엄청 쓴 게 전두환 입장에서는 노태우한테 권력을 물려줘야 자기가 나중에 해코지라고 하면 안 되고 이 단죄를 안 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자기처럼 노태우한테도 체육관에서 간선제로 뽑는 이제 그걸 물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그게 안 되겠거든. 그럼 대통령 직선제 해야 돼. 직선제 하면 안 뽑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한 거야. 직선제는 어쩔 수 없다. 그 대신 노태우가 전두환을 설득해서 직선제를 이끌어낸 구도를 노태우한테 만들어주면 국민적 인기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것까지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실제로 언론에서 이제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드디어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2월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노태우도 출마했지만 이제 요 다른 세력인 이제 김영삼 그리고 김대중 그다음에 김종필 여기는 이제 그 박정희 관련돼서 이제 그 삼공화국 쿠데타 이제 그 세력이죠. 하여튼 이게 단일화를 못한 거예요. 단일화를. 그래서 당시 노태우가 36%, 김영삼이 28%, DJ가 27%. 둘이 합쳤으면 50% 그냥 넘었는데 김종필은 8%.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또 여기가 당선된 거예요. 보세요. 지금 요 노태우는 누구냐면은 아까 요 위에서 전두환이랑 같이 이거 했던 요 육사 11기 요 노태우예요. 노태우. 그래서 어떻게든 군인들이 정권을 하는 거는 막아야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역사가 발전돼 왔는데 직선제 피 철철 흘리면서 개헌하고 나서 뽑은 게 노태우야. 뽑은 게. 와, 역사의 아이러니죠. 저도 처음에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서 도대체 아니 여기가 어떻게 당선됐나 했는데 또 참 이게 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모르는 거야. 예, 당시에 정말 몰라서 뽑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전두환 시절에 또 전두환이 또 운이 좋아. 운이 좋아. 그래서 경제 발전 막 있었고 당시에는 정말 이제 국민 개개인의 삶은 좋았거든요. 막 발전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시 시절이 그래 크게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막 이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악에 맞서 시위를 하다 보니까 좀 너무 강성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고 이제 막 작업도 치고 당시 이제 전두환이 또 이제 국민들 이제 정치에 신경 쓰지 말라고 프로야구 같은 거 만들고 야구 막 이제 3S 있잖아요. 3S 스크린 스포츠 딱뜨 해가지고 이제 그거 만들어가지고 청와대 쳐다보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또 이때는 뭐 나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도 한번 뽑아볼까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그렇죠. 이제 공작도 잘하고 하여튼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는 5년이에요. 5년 하고 나서 이제 92년도에 이제 여기서 전두환 이제 아예 전두환이란다.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되고 나서 YS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당시 이제 그 시민사회 세력에서 전두환 노태우랑 대항하던 인물이고 하니까 이제 YS 대통령한테 전두환 노태우 처벌해라. 얘네 내란죄 아니냐. 대한민국 쿠데타로 정권 찬탈한 사람들인데 처벌해라. 근데 처음에 YS는 또 유보적 입장이었어요. 이건 역사에 맡겨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전두환 노태우 검찰에 이게 그 고소장 내니까 검찰에서 또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근데 검찰은 어쩔 수가 없었던 게 지금 대통령 유보적 입장이니까 뭐 어떻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요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은 이 공소시효, 범죄는 공소시효란 게 있어요. 우리 인문특강에도 했었죠. 범죄 저지르고 나서 일정 기간 지나면은 검찰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국가 형벌권 행사를 못 해요. 근데 당시 전두환 노태우 그 시절부터 5.18 그 전후로 해가지고 어떤 거는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버렸고 어떤 거는 곧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5.18 특별법이란 걸 제정을 했어요. 내용은 뭐였냐면은 당시 전두환 노태우 둘이 집권하던 시기에는 이 공소시효 그 내란죄 범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라는 법을 만든 거예요. 이게 우리 나중에 공부할 진정 부진정 소급효 요거랑 관련됩니다. 그때 가서 제가 또 요거 관련해서 딱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딱 연결 지어 놓으시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5.18 특별법을 만들고 이제 이렇게 법까지 만들었으니까 검찰이 다시 기소를 했습니다. 재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어요. 그래서 1996년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판결이 나왔어요. 자, 1심 판결에서 어떻게 됐나? 전두환은 사형, 추징금 2,200억, 노태우 무기징역, 추징금 2,800억.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당시에 이제 그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도 다음 시간에 보여드릴게요.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법정에서 수의를 입고 그리고 딱 둘이 이렇게 나란히 서 있어요. 이렇게 더 가까이 서 있어. 가까이 서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전두환, 여기 노태우 이렇게 있으면 둘이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유치원생처럼 손을 꼭 잡고 있어. 그래서 둘이 막 두런두런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막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당시 지켜봤던 막 이게 기자들이나 궁금하잖아. 둘이 무슨 얘기할지. 지금 보세요. 지금 정말 그 청년 20세 19살 그때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육군사관학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대 내에서 이게 둘이 막 뭐 전우죠. 어찌 보면은 막 그렇게 생활하고 그러다가 대한민국을 들어엎는 쿠데타 또 해가지고 여기도 대통령 한 번 해먹고 여긴 대통령 두 번이네. 두 번 해먹고 여긴 대통령 한 번 해먹고 그리고 돈도 시원하게 삥땅 치고 그랬는데 지금 수입고 이제 사형 선고 받게 생겼으니까 와 인생의 굴곡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제 둘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막 이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야 태우야 옛날 생각나니 뭐 이제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전 대통령이 물어봤답니다. 야 태우야 니네 깜빵에 계란 후라이 나오냐? 야 우리는 안 준다. 어떻게 여기서 계란 후라이를 계란 후라이를 써니 사이드업을 원하셨을까요? 아니면 막 계란 후라이를 개후 개후 놀랍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야 정말 이 정도가 돼야 쿠데타를 하나?
기가 차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 이거 3심 대법원에 가가지고 감형되기는 했어요. 여기는 전두환은 무기징역이고 노태우는 17년 이렇게 감형이 됐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은 요번에 전직 대통령들 징역 나온 거 그거 보세요. 대한민국을 들어엎는 쿠데타랑 거기 징역형이랑 형벌 보면은 어 좀 그렇다. 또 저도 문득 생각나네요. 뭐 제가 정치적으로 뭘 비판할라 이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형량 보니까 여기 17년 이게 너무 싸지 않나? 너무 작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하여튼간 그리고 이제 YS 대통령 임기 말에 특별 사면을 해줍니다. 특별 사면. 이 특별 사면도 이것도 통치행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 특사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자, 이제 아유 시간이 좀 됐네요. 몰라. 공부하는데 뭐 어떡해. 자, 이제 돌아와서 요것만 보고 딱 끝냅시다. 자, 12.6 사건에서 대통령 계엄 선포 행위 해가지고 요 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다. 통치행위 맞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심사할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그거는 민주적 정당성 있는 대통령이 판단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 맞았으면은 그건 뭐 구국의 결단이고 좋은 거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 네가 다 욕먹어라. 네가 다 책임져라라는 거죠. 법원이 판단할 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5.18 사건에서는 보세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엄 선포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확대, 아까 지역에서 전국 확대,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거라서 이제 누구나 보기에도 와 완전 헌법 대놓고 위반이네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근데 아까 전두환 측에서도 다 그런 거 겉보기에는 명분은 다 쌓아놨죠. 자,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계엄 선포 요건 구비 여부 선포의 당부당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비상계엄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행해진 경우 요 국헌문란이 요거 내란죄거든요. 내란죄. 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아까 잠깐 돌아가 보면요. 여기 내란죄가 뭐였냐면은 여기서 5월 17일에 이 비상계엄을 지역 단위에서 전국 단위로 선포함으로써 겉보기에는 전두환 측 세력의 합법적인 권력을 손에 쥐었죠. 이 행위가 이 대한민국 형법에 규정된 내란죄의 실행행위, 폭동행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자, 내란죄 보면은 이제 뭐 국헌문란 국토참잘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뭐 어떻게 처벌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쿠데타 말 그대로 쿠데타예요. 근데 지금 계엄 선포한 게 잘했냐 못했냐라는 거 그거는 우리 심사 못한다 법원 입장에서. 그런데 지금은 요 계엄 선포가 내란죄의 실행 행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란죄의 실행 행위라는 거 그거는 심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요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요런 식으로. 비상계엄 선포 확대가 내란죄의 실행행위인 국헌문란 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진 행위인가? 이건 우리가 심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형 선고, 뭐 무기징역 선고 이제 이게 나오게 된 거죠. 그럼 구도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렇게 한 거죠. 전두환 노태우 측에서는 지금 이 비상계엄 선포 이거는 통치행위니까 사법부에서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란죄에서도 심사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법원 입장에서 지금은 내 계엄 선포 자체가 잘했냐 못했냐 이걸 보는 게 아니라 니네들은 계엄 선포를 이용해 가지고 내란죄란 범죄를 저질렀잖니. 그럴 때는 심사할 수 있어.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나온 거 요 특별 사면까지만 봅시다. 특별 사면 요것도 아까 그 YS 대통령이 해준 거 사면권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시혜적인 조치다. 그러니까 이거 심사 안 된다라는 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날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동안 제가 질문이랑 피드백 좀 해드리고 그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